저는 사실 20대, 30대 분들에게는 빌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빌라나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을 미리 빌라를 사놓으면 거기에 대지 지분도 있고 하면 언젠가 또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신할 수도 있고 빌라라는 내 집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빌라를 사는 것은 저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소득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출도 과거와 달라서 무작정 투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출 한도도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니까 대출의 양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도 이제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보증 한도가. 이런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책이 있는데, 자, 이 정책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다시 아니야,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 120% 해줄게. 그러면 집값도 날아가는 거죠. 집값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만큼 뛰었어요. 여기가 다 빚인 거예요. 여기가 다 빚. 우리 저 작가님이 생긴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써도 내 소득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저 가방이 있어. 저걸 내가 사고 싶어. 그래서 약간의 대출, 그러니까 할부를 통해서 저 가방을 샀는데 내가 매월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데 가방만 덜컥 샀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당근에 팔아? 당근이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부동산으로 말하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인데, 이제 장미 대선,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날 이루어지니까 이때까지는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몰라요. 제가 어느 당에 들어가서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시화되면 그때 움직여라. 너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많이 움직이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와 달리 호재에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학습을 참 빨리 합니다. 최근에 얻은 학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서 GTX 노선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정작 개통을 하고 나니까 집값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에 따라서 막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아, 이게. 그런데 또 어떤 학습을 했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한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폭등한다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서서히 집값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가 아니라 폭등한다. 지금 주식 베팅하듯이 집을 그렇게 사는 거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두 가지 학습을 한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이건 진짜 호재야. 그 호재가 실현되건 안 되건 간에 상관없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집값은 더 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더 고가로 거래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더 거래를 안 하고 이거 완전히 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지금. 아마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질걸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추기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원래 거래량이 늘어나요. 물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다 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빚을 낼 마음이 생겨요.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하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뭐 오케이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점 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미국 관세 전쟁부터 이제 미국이 자기네 그 패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들이 패권을 쥐고 흔들면 흔들린 대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죽하면 현대자동차가 31조를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특히 중산층은 너무 고가의, 최고가의 얘가 더 뛸 거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집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누가 들어도 거긴 너무 좋은 곳이야 라는 곳에 그렇게 사든가. 그게 아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절대 최고가로 막 더 얹어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 꼭 제가 전할게요. 뭐냐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할 때 주변에서 그래, 야, 너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아파트면 사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했는데 그거 어디냐?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
환금성이 좋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아파트 불패 신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 불패 신화 틀린 말이죠. 지금 칠순 되시고 팔순 되신 어르신들, 이분들께서는 사실 경제가 막 부흥기, 이분들이 경제를 부흥시켰잖아요. 우리가 가장 빨리 선진국 반열에 올라온 나라야. 아마 그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금 70세, 80세 이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올라왔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뭐가 있냐면 막 이제 성장하는 국가에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뛰죠. 근데 그 세대 분들은 부동산이 불패였던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일본의 7, 80대, 우리나라의 7, 80대가 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걸 겪었단 말이죠. 일본의 문제는 일본의 7, 80대가 일본의 가계 자산의 한 70%를 가지고 있어요. 노인들이 부자예요. 청년들이 돈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경제 부흥기 때 부동산을 하나 사신 분들,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그냥 하나 샀어. 그리고 50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분들은 노후가 안정적이에요. 아파트를 팔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이 또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노후 빈곤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 45%가 노후 빈곤을 걱정하거든요. 이게 일본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7, 80대가 볼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둘 다 부동산 불패예요. 그런데 일본의 7, 80대는 이미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과 이런 것들을 많이 부자가 된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부동산이 꼬꾸라졌을 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잃어버린 한 20년쯤 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30년이라고 말하죠. 잃어버린 20년, 30년 이 시기에 이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부자예요. 부동산이 폭락했고 그 폭락한 부동산의 영향으로 이 자녀 세대들, 지금으로 말하면 40대, 30대 이런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어요. 일본이. 왜냐면 어제 산 애보다 내가 더 싸게 사거든. 오늘 사면 오늘 산 나보다 내일 사는 얘가 더 싸게 사요. 일본에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주택에 지금까지 그랬어. 근데 30년 만에 일본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의 아파트값이 다시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니까 일본 청년 세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조금 올라갔는데 너무 비싸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3, 40대 특히 지금 50대 이분들은 불패인 분도 있고 필패인 분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최고 상승기 때 잘못 샀다가 실패하신 분. 그 예전에는 끊임없이 올랐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올랐어요. 우리가 80년 5.1 쇼크,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때 외에는 계속 올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막뭐 금리에 영향받고 하다 보니까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패이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은 이제 앞으로는 좀 안 맞는 말이다. 100%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아파트가 폭등할 것이란 주장 어떻게 보시나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파트 인허가 물량도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 공급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그거 다 겁주는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강동구 고덕동 아세요? 강동구 고덕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강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그토록 가장 많이 되는 강동구가 집값이 공급이 많이 돼가지고 떨어졌나요? 더 올랐죠. 최근에 고덕동 쪽에 그라시움이나 뭐 아르테림 이런 아파트, 아르테온 같은 아파트가 최근에 강동구의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아파트의 경우가 거래량도 많아서 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공급이 적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나요? 공급이 많은데 왜 고덕동 쪽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겁주는 말이다. 매년 아파트 공급이 넘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급자는 그런 뉴스 내지 않습니다. 매번 아파트가 부족하고 아파트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 우리 주택 보급률 뭐 100% 넘었다 이런 수치를 막 갖다가 대면 그때는 단어가 바뀝니다.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말로 또 바뀝니다. 이렇게 계속 부족하다. 아마 인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게 가시로 딱 보일 때, 그러니까 소비 세력이 없고 경제 활동 인구 세력이 없는 그때가 한 15년이 지나면 올 텐데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할 건가? 아마 그때도 반드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새 아파트가 아니고 새 아파트가 없다고 이제 할 겁니다. 아마 계속 공급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수요 공급 법칙의 원칙에 따르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고요.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걸 교묘하게 마케팅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급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폭등할 것이다라는 뉴스는 365일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사실 제가 21년에 했던 말이 있는데요. 달려들지 말고 관망하라였어요. 그리고 22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했을 때 잠실이든 뭐 송도든 인천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잘 봐라. 내 친구는 최고점에 샀지만 나는 지금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다. 저는 지금은 관망하라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가늠할 수도 없고 누가 권력을 잡고 어느 당이 또 이기고 할지 우리가 뭐 예측은 하지만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감안하고 나서 우리가 천천히 움직여도 늦지 않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할 때는요. 지금은 금융 체력을 쌓을 시기예요. 금융 체력. 제가 22년부터 꾸준히 했던 말이 금융 체력을 기르면 나에게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 돈이 얼마가 됐든 종잣돈을 모으고 그 돈 가지고 아파트 경매든 여러 가지 형태로 금매든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를 내가 기회로 삼으려면 금융 체력을 길러라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합니다. 사실 25년, 26년에는 계엄과 탄핵이 없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 시장도 재예측이 필요한데 지금은 관망할 때다. 무주택자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 집은 꼭 마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왔는데 친구들은 다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어디 허름한 골방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제일 먼저 내 집을 좀 갖고 싶다.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사 다니는 것도 귀찮은 시대가 또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꼭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내 집을 꼭 언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축과 구축 중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신축 구축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 고민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20대, 30대 분들에게는 빌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 빌라나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지역들을 미리 빌라를 사놓으면 거기에 대지 지분도 있고 하면 언젠가 또 개발이 돼서 아파트로 변신할 수도 있고 빌라라는 내 집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빌라를 사는 것은 저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도 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소득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축이 좋냐 신축이 좋냐라는 단어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대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입지를 따지려는데 막연한 것 같아 고민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한적한 데가 너무 좋고 산 밑에 이렇게 공기 좋은 데가 너무 좋아. 그런 아파트를 살 거야. 그럼 거기는 평생 한적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나중에 향후 자산 가치로도 더 좋다. 물론 성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정말 한적한 데가 좋은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한적한 곳에 갈 때는 자산 가치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냥 거주의 가치로만 따져야지 이게 나중에 자산 가치까지 띄워주길 바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생활에 여윳돈도 있고 나는 그냥 한적한 데가 좋아라고 해서 한적한 데 사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젊은 세대가 생애 첫 집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라는데 좀 더 나은 집, 좀 더 좋은 집을 자꾸 옮겨가면서 자산 증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사실 대다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까 말한 한적한 곳보다는 교통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곳. 지금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요. 강남은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 아예 계획을 세우고 개발했던 땅이잖아요. 올림픽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좋아요. 그리고 각 사거리마다 웬만하면 지하철역이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지하철역이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지도 한번 다 펼쳐놓고 여러분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북과 강남의 차이는 뭐냐? 교통의 차이인 거예요. 교통의 차이가 결국 학군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이 편하니까 학군 좋은 학원들 생기고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그게 더 비싸지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강변 아파트면 다 비싼 줄 아는데 그럼 한강변으로만 놓고 따지면 강북에 있는 한강변이 더 비싸야 돼요. 남쪽을 보면서 거실에서 보니까 한강을. 근데 강 남쪽에 있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아파트 다시 리모델링한 아파트가 아니고 옛날에 지어진 거 그대로 쓰는 분들은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요만한 쪽문으로 한강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강이 아니라 그 한강을 얘기하는 것도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교통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동탄의 아파트 값도 GTX 선이 있으면서 동탄 아파트가 뛰었다 값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게 아마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나쁜 곳에는 이제 접근하지 마라. 교통이 좋아지면 결국 거기 학군도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서는 학군도 제일 좋아질 것이다. 요즘에 사실 대치동, 목동, 중계동 여기가 서울의 대표적인 학군인데 요즘 마포구 대흥동도 학군 지역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 뜨는 이유가 거긴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강남의 어르신들, 엄마, 아버지, 어르신들이 딸과 아들을 시집장가 보냈어요. 결혼을 시켜서 출가를 시킬 때 예전에 분당으로 많이 보냈어요. 분당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분당 이제 오래됐고 뭐 없냐? 보니까 가까운 데가 마포 대흥동 쪽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이사를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학원가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동 오거리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교통 사통팔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지라는 단어는 무조건 교통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일자리죠.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군이라는 것은 지역별로 좋은 학군이 또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대치동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대치동 말고도요.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 그 지역 내에서 또 학군이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학군 따라서 대치동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일자리.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주거용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급자의 시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책을 제일 안 읽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 경제 성장을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했습니다.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후퇴도 가장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 특히 경제 공부, 저도 경제 공부를 오늘 아침에 봤던 데이터가 저녁이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데이터를 매일 보다 보니까 오늘 본 게 어제 본 것 같고 어제 본 게 오늘 본 것 같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전체 흐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책, 부동산으로 자산을 좀 더 만들고 싶다 생각이 든다면 꼭 제 책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 책도 올해 안에 적어도 한 2권 정도는 읽어보시고 뭐 경매든 뭐 어떤 부동산이든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뭐 주식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책을 올해 안에 꼭 2권을 읽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왕에 읽는 책이라면은 공급자의 시선이라는 책 잘 나왔어요. 열심히 썼습니다. 주문하세요. 이 책을 구매하실 분들은 3월 14일까지는 예스24 그 펀딩 표용호책을 펀딩합니다. 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성함을 인쇄를 해드리고 또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지만 차후에 가격이 좋아질 가치가 높아질 30개 아파트 단지의 내용도 부록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났어요. 표용호 이거 책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제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또 이제 한 2년쯤 지나면 이제 쿠팡 또 지나면 이제 당근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